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이강인 선수와 킬리안 음바페의 콤비 플레이, 합작 플레이로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간 이강인 선수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9라운드 스트라스부르와의 홈경기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와 함께 뛰면서 호흡을 맞췄고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3대0 승리 과정에 아주 중요한 득점 과정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스트라스부르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5승 3무 1패, 승점 18점으로 리그 1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물론 기존의 1위였던 AS 모나코가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 니스 역시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모나코와 니스 모두 9라운드의 승리가 유력한 팀들과 경기한다는 점에 있어서 선두를 다시 내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 승리, 이 경기력은 분명히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가 아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두 선수가 더 많은 골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경기였습니다. 점유율 77.4% 압도적인 수치였어요. 물론 슈팅은 8대7, 수비적으로 파리가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이미 승기를 잡은 이후에 느슨했던 플레이였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의 가세로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성과 볼 배급이 원활해졌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파리가 이강인 선수 합류 이전에 겪었던 위기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 뛰게 될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요. 언론의 예상과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의 예상도 거의 좀 맞기 어려울 정도로 에니케 감독이 파격적인 선발 명단과 구성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전 자원으로 여겨졌던 덴벨레, 우가르테, 하키미가 모두 벤치에 있었어요. 사실 주중에 있을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가동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경기 외적인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 무아니와 덴벨레, 하키미의 경우에는 아예 한 경기 결장 징계가 내려졌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이 징계가 집행 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를 뛰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분위기적으로나 이제 심리적인 면들을 고려했을 때 아예 에니케 감독이 쉬게 하면서 또 경기 감각이라든지 동기부여 측면에서 끌어올려야 하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전략이 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격 라인의 하무스, 음바페, 이강인,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의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카를로스 솔레르, 수비 라인의 루이카 에르난데스와 마르키뉴스, 다닐루, 바르콜라, 그리고 돈나룸마 골키퍼로 선발 명단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오른쪽 풀백, 하키미가 빠진 자리를 누가 볼 것이냐. 플래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바르콜라를 배치했는데 실제로는 솔레르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고요. 바르콜라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가 됐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의 공식 중계방송에서는 3-3-3-1 포메이션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구성으로 에니케 감독이 선발 전략을 꾸렸다라고 이제 포진도를 그려 보였는데요. 하무스를 최전방에 두고 바르콜라, 음바페, 이강인이 2선에 음바페 선수가 처진 공격 스위치에서 프리롤로 움직이고 좌우 사이드를 바르콜라와 이강인 선수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솔레르가 3미들, 리카, 다닐루, 마르키뉴스로 3백을 형성했다라고 본 것인데요. 실제 경기가 진행되는 양상을 봤을 때는 3-3-4 내지 사실상 4-2-4에 가까운 그런 4-4-2 대형의 축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음바페와 하무스가 사실상 투톱에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하무스도 최전방에 있었고 음바페도 왼쪽 측면과 전방을 아우르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고요. 바르콜라 선수가 사실 왼쪽 사이드라인에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하면서 플레이를 했고 이강인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오른쪽 측면 사이드에서 거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티냐와 파비안 루이스가 거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처럼 경기를 했고 솔레르와 리카가 비대칭 풀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레르가 수비 상황에서는 오른쪽 풀백 역할을 맡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오른쪽 메잘라 위치라든지 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많이 공략하면서 비티냐, 파비안, 솔레르가 3미들에 가깝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오른쪽 풀백의 수비 영역을 솔레르가 커버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루이카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백과 왼쪽 센터백이 모두 가능한 선수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닐로의 옆에서 배치가 되면서 3백처럼 움직이긴 했지만 솔레르에 비해 이제 공격 가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비대칭 포백이다. 리카가 포백처럼 왼쪽 사이드의 뒤를 커버하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4-2-4 대형에서 거의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고 솔레르가 조금 더 앞에, 리카가 조금 더 뒤에 내려가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은바페 선수를 통한 파리의 공격이 매서웠는데요. 8분 만에 은바페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돌파를 하다가 얻어낸 프리킥 기회를 비티냐 선수가 짧게 뒤로 밀어줬어요. 크로스 패스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트라스부르의 모든 수비수들이 문전에 몰려 있었는데 뒤에 기다리고 있던 이강인 선수가 슈팅할 수 있도록 빼준 것이죠.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이런 득점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 한국 대표팀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왔던 그 플레이를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패턴 플레이를 구성해 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강인 선수가 시도한 왼발 슈팅이 수비에게 가로막히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1분 뒤 이번에도 은바페 선수가 연관된 플레이를 통해서 파리가 결국 선제골을 얻게 되는데요. 은바페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바르콜라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게 돼요. 바르콜라가 뒤로 빼주고 은바페가 밀어주고 바르콜라가 다시 배우로 치고 들어간 이후 컷백을 시도했는데 이 컷백이 사실은 스트라스부르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인 음왕가 선수가 커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커트해냈어요. 하지만 이 커트한 상태에서 공격수인 하무스가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이 공을 빼앗아냅니다. 그리고 빼앗긴 음왕가가 급히 이 공을 다시 차단하기 위해서 발을 뻗어서 본인은 공을 먼저 건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공과 다리를 동시에 건드리면서 하무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형태가 됐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VAR 체크를 통해서도 페널티킥이 확인이 되면서 은바페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구석으로 강력하게 찔러 넣으며 1대0으로 파리가 리드를 잡았는데요. 이 리드 이후에 사실은 스트라스부르도 굉장히 맹렬한 반격을 취했고 전반 14분 문전 왼쪽을 치고 들어온 풀백 페랭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공격수 모디바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스트라스부르가 빠르게 1대1로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오프사이드 라인에 앞서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셀러브레이션까지 했던 스트라스부르의 동점골은 VAR 체크를 통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리의 공격 위주로 경기가 펼쳐졌는데 주로 은바페 선수가 있는 왼쪽 측면 공격이 거의 줄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전반 중후반까지 무려 56%의 공격 방향 비율이 왼쪽에 쏠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이 정지된 상황 혹은 공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도 공을 소유하고 공격에 관여했을 때는 왼쪽에 와서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은바페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떨어져서 플레이했음에도 둘이 또 가운데로 좁혀 들어오면서 호흡하고 교류하는 모습들이 이번 경기에 굉장히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은바페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의 짧은 코너킥을 받아서 또 이강인 선수에게 다시 내주면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내는 두 선수의 축구 도사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은바페가 두 명 사이로 공을 빼줬을 때 이강인 선수가 받았고 본인에게 압박이 쏠리자 다시 곧바로 은바페에게 내주고 또 본인이 그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수비를 유인해줬어요. 그 유인해준 상황에서 은바페는 이강인에게 공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전으로 크로스 패스를 올리면서 허를 찔렀는데 아쉽게도 동료 공격수들도 이 크로스 패스를 받아주지 못하면서 빠져나갔거든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가 둘이 본인들을 에워싸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의 이런 수비의 압박을 흔들어 놓기 위한 방향 전환과 또 허슬 플레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뛰어났다 이런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17분 좋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솔레르 선수가 이날 오른쪽 풀백 내지 오른쪽 메잘라 역할을 겸하면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량과 속도와 의욕을 보여줬고 또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주전 경쟁에서 분명히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반 17분이었는데 뒤에서 빠르게 달려 들어오면서 스트라스부르 수비가 갖고 있던 공을 빼앗아낸 이후 본인이 크로스까지 연결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크로스 패스를 바르콜라가 슈팅하러 연결하지 못하면서 빠뜨리고 말았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바르콜라도 측면 자원이고 또 덴벨레도 측면 자원이고 이런 선수들 속에서 오히려 미들 자원이지만 측면까지 커버가 가능한 솔레르의 수비 가담이라든지 크로스라든지 마무리 패스 연결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솔레르가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 가운데 전반 32분에 파리가 두 번째 골을 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의 합작 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날 경기 오른쪽 사이드에 배치된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많이 패스를 연결해준 선수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출전했던 마르키뉴스 선수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손을 번쩍 드니까 배우로 침투할 수 있게 롱패스를 뿌려주기도 했고 기점 패스를 여러 차례 이강인 선수 쪽으로 전개했던 선수가 마르키뉴스였거든요. 전반 32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에 넓게 벌려서 수비가 붙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마르키뉴스가 지체 없이 바로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를 내줬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수비가 본인 쪽을 압박하려고 하자 배우로 침투하는 음바페 선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스루 패스를 딱 찔러줬습니다. 그 사이 지역으로 솔레르가 이제 더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를 끌어줬던 것도 좋긴 했지만 이렇게 음바페 선수가 파고드는 움직임을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면서 정확하게 찔러줬던 이강인 선수의 이 패스가 대각으로 들어가면서 풀백, 중미, 센터백을 모두 가로질렀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고급 패스였거든요. 이 패스를 받은 음바페 선수가 문전 우측에서 수비를 앞에 둔 상태에서 어깨 페인팅으로 흔들다가 오른쪽으로 탁 치고 컷백을 내준 것을 어느새 문전 안으로 침투해 있던 솔레르 선수가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득점이 나왔어요. 이 득점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 선수가 컷백하기 직전에 공이 나갔던 거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 VAR 체크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라인에 걸쳐서 컷백이 올라왔다라는 판정도 내려졌고 또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는 순간 음바페 선수의 위치도 온사이드였던 것이 VAR 체크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이 됐는데 중요했던 것은 음바페의 어시스트에 이은 솔레르의 골이었지만 이 골의 진정한 주인공은 기점 패스를 연결해줬던 이강인 선수다라고 음바페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음바페와 솔레르가 서로 득점자이자 어시스트로서 함께 얼싸안고 좋아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함께 축하하러 다가오자 음바페 선수가 손가락으로 이강인 선수를 딱 가리키고 있던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너의 패스가 좋았다라고 음바페 선수가 인정하며 또 기뻐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끌어안아주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다른 선수들도 다 다가오지만 유독 이강인 선수를 가리켰고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음바페 선수의 흐뭇한 모습을 보면서 이강인 선수의 이런 플레이와 패스 능력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지원군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는 그런 음바페 선수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음바페 선수가 여러 차례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주고 또 그로부터 패스를 받으려고 했던 플레이들이 꽤 많이 나왔고 또 이강인 선수 쪽으로 패스가 연결될 수 있는 플레이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전반 36분 같은 경우에도 이강인 선수의 골이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음바페 선수가 5명의 스트라스부르 수비 사이에 에워싸이는 상태에서 바르콜라가 침투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며 스루 패스를 연결해줬고요. 이 스루 패스를 받은 바르콜라가 빠른 속도로 문전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컷백을 올렸는데 이 컷백이 이제 패스도 아니고 슈팅도 아닌 것처럼 어정쩡하게 바깥쪽으로 지나치고 말았어요. 이강인 선수가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이제 마무리해보고 싶었지만 이 패스 자체가 부정확하게 바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 잘만 꺾어줬더라면 컷백만 잘 내줬더라면 이강인 선수의 골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정말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전반 42분에도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의 합작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장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또 한번 오른쪽 사이드에서 수비가 에워싸려고 하자 빠른 타이밍으로 음바페 선수에게 공을 찔러줬고 그 다음에 음바페 선수가 다시 리턴 패스를 내주려고 했던 것이 수비의 견제 속에서 약간 이제 삐끗하면서 공이 튀어 올랐는데 이 공을 솔레르가 또 그 사이에서 빠르게 달려들어오면서 가슴으로 트래핑을 하고 음바페 선수에게 연결해줍니다. 사실은 뭐 트래핑하면서 연결 느낌보다는 본인이 치고 들어가려는 느낌도 있었지만 공이 뒤로 흘렀을 때 음바페 선수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먼저 달려들어가서 이 공을 받아서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데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중요했던 것은 오른쪽 사이드에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고 대각으로 가운데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상산한다. 이것이 대표팀에 와서도 10월 2차례 A매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많이 보여줬던 전매특허 플레이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파리에서도 먹히고 통하고 특히 음바페 선수가 잘 맞는다는 점은 분명히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도 본인이 가장 즐겨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음바페 선수와 많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었는데요. 전반전 파리가 2대0으로 앞섰고 기대 득점도 1.32골 대 0.04골 확실하게 앞설 만한 경기를 했고요. 점유율도 77%로 압도적이었고 슈팅수 5대2, 유효슈팅 2대0, 그게다가 빅찬스도 2대0으로 이길 만한, 앞설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전반전 평점은 높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사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경기를 펼치면서
추가 시간 포함 48분 동안 36번이나 볼터치를 하며 음바페가 왼쪽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주로 경기를 했음에도 꽤 많은 공격 관여율을 보였고 86%의 패스 성공률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도 공급을 했고요. 지상 경합도 4번 중에 2번 승리하는 50%의 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거친 프랑스 무대에서도 힘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까지도 전반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음바페 선수가 가장 압도적이었죠. 전반전 1골 1도움에 87%의 또 안정적인 패스 성공률에 경합 승리도 6번 중에 4번이니까 거의 뭐 70%에 육박하는 그런 기록이 나왔고 드리블 돌파도 3번 시도해서 2번 승리할 정도로 거의 음바페 선수가 분명히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후반전에도 이강인, 음바페를 중심으로 파리의 공격이 전개가 됐습니다. 52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들어와서 하무스의 침투 속도와 타이밍에 맞춰서 수비 바깥쪽으로 수루 패스를 툭 밀어줬고 이 패스를 향해 하무스가 잘 들어가서 받기까지는 했는데 슈팅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면서 수비에게 막혀서 슈팅이 무산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53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또 잘 오른쪽 배우로 침투해줬는데 패스가 오지 않았던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무스 선수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빼내자마자 왼쪽 측면에 있던 음바페에게 공을 주고 받으면서 2대1 패스를 전개했고 최종적으로 하무스의 스루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문전 왼쪽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갔는데 이때 수비도 따라오고 있었고 골키퍼도 각을 좁히려 나왔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음바페 선수가 마무리 패스를 툭 밀어만 줬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득점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슈팅을 그냥 시도하면서 골키퍼가 각을 이미 많이 좁혔기 때문에 가슴팍에 막히고 무산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음바페도 좀 아쉬워했고 이강인 선수도 왜 패스를 주지 않았느냐고 아쉬워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골키퍼와의 1대1 기회를 잘 마무리하는 음바페이고 여기서 자칫 패스를 잘못 시도하다가 수비에게 차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음바페 선수가 꼭 이기적인 마음, 기록적인 마음보다는 조금 서로의 좀 합이 안 맞았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 앞으로 서로가 조금 더 많이 뛰면서 익숙해진다면 이런 장면에서도 좀 어시스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후반전에 에니케 감독은 2대0으로 확실하게 승기가 굳혀지는 흐름이 되자 많은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로테이션도 하고 선수들의 감각도 살렸는데요. 66분에는 왼쪽 측면을 맡고 있던 바르콜라 그리고 전방 공격수 하무스를 빼고 덴벨레와 무아니를 투입했습니다.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 자원이다 보니까 이 교체 이후에는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 바르콜라가 맡았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을 하면서 음바페와 더 근거리에서 경기를 하게 됐고 무아니는 그대로 하무스의 위치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포지션은 그대로 운영이 됐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가니까 음바페와 직접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 더 많이 나왔어요. 69분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각으로 음바페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이 패스를 음바페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로 넓게 전환시키면서 덴벨레에게 넘겨줬고 덴벨레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비티냐 선수가 헤더 슈팅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실패했고 뒤로 빠진 공도 하필이면 이강인 선수가 세도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역방향이 걸리는 뒤쪽으로 흐르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배달이 됐다라면 헤더를 하든 가슴으로 받고 슈팅을 하든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던 장면이고요. 72분에는 수비 라인도 교체를 해줬는데요. 루이카 에르난데스를 빼고 부상에서 회복한 노르딘 무키엘레를 투입을 했습니다. 풀백에도 변화를 줬고 이러한 가운데 사실은 꽤 많은 시간 동안 스트라스부르가 역습 공격 기회를 많이 맞이했고 문전으로 공이 침투되는 상황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75분의 그 과정 속에서 스트라스부르의 코너킥 공격을 수비수 은얌시가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돈나룸마의 정면으로 흘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 스트라스부르가 한두 골 정도는 만회할 수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78분 파리가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아슬아슬해질 수도 있었던 경기를 완승으로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장면은 스페인의 두 미드필더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덴벨레 선수가 이번 경기 좀 허술한 볼터치와 좀 안일한 그 패스 선택으로 부진한 모습 보였어요. 이 78분의 장면도 덴벨레의 패스가 조금은 너무나 쉽게 스트라스부르의 수비에 차단되면서 뒤로 흐른 공을 솔레르가 강한 집중력을 갖고 쫓아오면서 확보해서 바로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 있던 파비안 루이스에게 밀어줬고 파비안 루이스는 3명의 수비를 본인이 한 번의 터치로 탁 제쳐낸 이후 골키퍼와 마주한 상태에서 본인의 장기인 왼발을 사용해서 마무리하기 위해 왼발 아웃프런트 슈팅을 시도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 이 멋진 골을 통해서 상대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82분에 엔리케 감독은 비티냐와 솔레르 이 두 명의 미드필드를 빼주고 은드루와 키르자와를 투입했는데 키르자와가 솔레르 대신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날 경기 솔레르가 풀백으로 뛰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하게 됐는데요. 85분에는 상대의 측면 공격수인 세나야가 사이드라인을 치고 들어오자 이강인 선수가 쫓아가다가 속도에서 살짝 밀릴 것 같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어깨 싸움을 가하면서 정당한 몸싸움으로 빼앗아냈거든요. 다만 이 몸싸움 과정에서 발이 이제 살짝 뒤꿈치에 걸리면서 세나야가 고통스러워했지만 보시는 대로 이 경합 과정은 정당한 파울성의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리의 공소유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마지막까지도 만회골을 노렸는데요. 87분에 페랭의 크로스를 교체해서 들어왔던 공격수 디온이 슈팅으로 가져간 게 문전에서 바운드되면서 골대 옆으로 빗나갔어요. 결국에는 파리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마치는 가운데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강인 선수에게 득점 기회가 올 뻔했습니다. 다닐루가 스트라스부르의 공격을 한 번에 걷어내면서 역습이 전개됐는데 이 전진된 패스를 음바페가 뒤에 따라오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툭 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진으로 달려들어가는데 이강인 선수는 왼쪽으로 전진하는 음바페, 오른쪽으로 전진하는 덴벨레를 모두 확인한 이후 덴벨레 쪽으로 오른쪽으로 딱 전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덴벨레는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해줬고 음바페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이 공을 받아서 돌파에 들어갔는데 수비가 다 자신 쪽으로 몰리니 왼쪽 반대편으로 또 진입해왔던 이강인 선수를 보고 밀어줬는데 이 타이밍이 조금 늦었고 또 이강인 선수도 패스가 올지 몰랐던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반응하면서 수비가 차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고 특히 이강인 음바페가 계속해서 훈련장에서나 경기장에서나 합을 맞추는 시간을 늘려간다면 서로의 패스와 서로의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강인 어시스트 음바페 골, 음바페 어시스트 이강인 골 이런 장면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예고편과 같은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이강인 음바페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고 또 사실은 무안이나 덴벨레나 하킴이나 우가르트나 쉬었던 선수들이 아마도 중용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보여준 창의성과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키패스 능력은 분명히 엔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6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있을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3차전 경기 파리가 뉴캐슬에 참패를 당한 데다가 도르트문트까지 포함해서 정말 죽음의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최소한 교체 출전이라도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선 직접적인 이강인 선수의 파리 입단 후 첫 번째 공격 포인트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10월 29일 일요일 밤 9시 브레스트와의 리그1 경기 이 경기는 아마도 다시 한번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제는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모두 털어내고 음바페와 함께 파리의 공격 에이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프랑스 리그 도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도전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